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에 수업 영상을 올리는데 곧 또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 등교 주간이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 교과서에 있는데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안 들어가는 쪽수를 더 추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파트를 끊어서 1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필요한 사료 설명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면은 경복궁 타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경복궁 타령, 당시에 경복궁 중건에 동원이 되었던 백성들이 불렀다는 그런 노래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경복궁 역사가 언제 끝나 그리던 가족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굉장히 한탄하는 모습이죠. 자, 이때 우리 경복궁 중건 사업을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흥선대원군. 실제로 원납전을 징수하게 하고 누구에게? 양반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는 돈이라는 명목이었는데 실제로 기부금, 원하는 사람만 내세요라고 했던 기부금이 아니라 모두 다 내게 했던,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을 굉장히 샀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릴 때에는 원마하면서 납부했던 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이거는 양반들은 탄 거고 일반 백성들에게 시중에 발행했던 돈은 우리가 당백전이라고 했었어요. 당백전. 일당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100개가 모여야지만이 당백전 1원이 되는 굉장히 비싼 돈이었죠. 근데 이런 돈을 갑자기 시중에 확 뿌려버리면은, 물론 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뿌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뭐 하나 사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휴대폰 하나에 1억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러면서 백성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말고도 지금 타령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노동력 착취가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당백전이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납전, 당백전 이런 것들 키워드니까 한 가지씩 꼭 챙겨두고 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15페이지에 보면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래요? 좋은 말 같아. 왠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네는 그런 나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청으로부터 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만이 뭐하기 쉬워? 일본이 침략하기 쉽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1조의 첫 번째 줄 내용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조의 내용을 보니까 뭐래요? 세계의 항구를 개항해라. 이미 부산은 열려 있고 인천과 원산을 추가적으로 개항해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각각의 의도가 있었죠. 우리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부산은 가까우니까 쌀이나 쇠가죽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접근을 해서 열은 곳이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양이랑 가깝죠. 그래서 정치적인 침략,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 원산은 저기 러시아랑 북쪽에 있는 러시아랑 가깝죠. 이쪽에 있었던 게 바로 원산이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방비를 위해서 개항한 것이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조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조의 내용을 보면은 해안 측량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자, 한 국가의 영토에 대해서 자유롭게 측량을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할 때, 침략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겠지. 왜? 바다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배를 보내거나 침략을 할 때 수월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 것 역시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조 내용 뭐죠?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 땅덩어리에서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이 두 나라의 사람들이 일으킨 여러 형사재판, 모든 범죄 사건들, 이 모든 내용들은 조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선 땅에서 일어났지만 조선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본에서 심판한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내용을 우리가 네 글자로 치외법권이라고 했죠.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조약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불평등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영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과 근대적인 형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다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둘씩 침탈을 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조약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와 국가가 대등하게 맺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의 맨 위에 최익현과 김옥균이 나와 있어요. 최익현은 대표적인 위정석사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1870년대에는 저 일본 놈이랑 서양 애들이랑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해야 돼.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접근을 막고자 했던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890년대가 되면은 뭐 합니까? 을미의병에 참여했다가 1905년 을사의병 때도 참여를 했지만 이때 일본으로 쓰시마로 잡혀가셔서 거기서 순국을 하십니다. 네. 일본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아사하셔요. 네.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김옥균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이죠.
굉장히 나이가 젊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갈립니다. 친일 아니면 뭐 근대화에 주력했던 인물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그 근대화의 방향이 너무 일본 쪽이었고 일본을 이용하려고 했고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 그게 한계이냐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익현과는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하, 문명의 도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근대화, 우리 근대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육 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인물들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최익현을 바라보면은 최익현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신분제의 철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죠. 전근대적인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것을 눈감아 주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역사 탐구라고 해서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이 나와 있어요. 4대 강령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봉기를 일으키고 정부군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더라도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지켜야 할 인륜을 범하진 말자, 이 선을 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두 번째, 백성을 편안하게,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하겠다. 각종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료나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본 외세 다 쓸어버리자라는 내용이었죠. 다음 세 번째, 그렇죠, 탐관오리 뿐만이 아니라 외세, 서양 사람들이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자. 특히나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권세가와 귀족 이런 사람들, 양반이겠죠, 다 몰아내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쪽 측면에서는 1차 봉기와 2차 봉기 때 그때의 목적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그 사회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회 모습은 실제로 동학농민군이 전두성에 입성을 한 뒤에 패정개혁안 12 개혁안을 내세우는데, 여기에 신분제를 철폐하라는 요구,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지금 패정개혁안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 4대 강령 네 번째를 보면은 신분제를 철폐하려는 모습,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학농민군이 왜 일어났는지, 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답사할 수 있어요. 꽤나 많은 곳에서 동학농민운동군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유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전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번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꽤나 많은 지역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놀러 갔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그럼 한마디 두마디 정도라도 설명할 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읽지 않겠지만 다음 넘어갔어. 자, 24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 홍범 14조라고 해서 가보개혁 때 실시가 되었던 개혁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보개혁 중에서도 2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1차 가보개혁 때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군국기무처 라는 기관을 통해서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왜 그럴 수 있었다? 일본이 지금 막 청일전쟁, 저 큰 중국이랑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적인 형태의 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회제도 개혁이 많았어요. 당장 해결해야 했던 그 과제부터 실시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때 신분제나 각종 악폐습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주적으로 정말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개혁해 나갔던 것이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일본이 왠지 승기를 잡아서 이길 삘이야.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조선 내정을 본격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군국기무처 너네 사라져. 감히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개혁을 해? 너네는 망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군국기무처를 없애고 다시 2차 김홍집 내각을 만드는데 이때 친일 성향이 강했던 박영효라는 인물을 같이 투입을 시켜서 홍범 14조라는 것을 반포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뭐래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왠지 좋은 말 같은데 방금 맞죠? 우리 강화도 조약이랑 똑같습니다.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겠죠. 떡밥을 던진 거예요. 너네는 독립된 나라야.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고 우리만 간섭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 조항 보면은 뭐래요? 왕실과 국정을 나눈다. 왕실과 국정을 나누어라. 예전에는 고종이 왕실 업무나 국정 업무, 국가의 정치 업무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했는데 그래서 국왕권의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네 고종은 약해야 돼. 명성황후도 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찬가지로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한 명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뭔가 나눠져 있고 이러면은 더 침략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항이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왕실과 국정을 분리하는 것이었고 자, 여섯 번째는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도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지 너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징수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세금을 거두면 그것을 모두 탁지자문에서 관할한다. 정식적인 기관을 두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6번, 7번은 그렇게 일본의 침략적인 의도가 잘 드러나는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13번 민법과 형법을 엄격히 하고 다 지금 6, 7, 13의 내용이 뭐냐면은 법에 따라서란 얘기예요.
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서 뭔가 통치를 해라 이런 말인데, 법이 있으면은 이때 당시에는 법의 대척점에 있는 게 국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국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다른 국가가 침입하는데 조금 더 유리했겠죠. 일본이 침입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말들은 굉장히 좋아요. 13번에 보면은 민법, 형법을 엄격히 하고, 당연한 거겠지. 명확하게 제정을 하고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14번. 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것은 1차 때의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더욱더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제를 폐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문벌, 가문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이 좋으면은 천민이든 평민이든 다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을 좀 더 빠르게 보면은, 자, 1차 갑오개혁이 실시가 되고 일본이 승기를 잡자 다시 2차 갑오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일본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요동반도랑 대만 이 두 지역을 가져가고 막대한 배상금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때 세 나라가 야, 너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간섭을 하더라. 그게 삼국 간섭이었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었던 요동을 토해내요. 그러자 조선 내부에서는 야, 저 나라들 세다 라는 생각에서 러시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3차 김홍진 내각이 다시 구성이 되는데, 이때는 친러예요. 친러. 이 모습을 발견을 했던 일본이, 아니 이렇게 다 양념해놓고 요리를 할 준비를 끝내놨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고 하면서 미우라를 동원을 해서, 인물이에요. 미우라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불로 태웁니다. 경복궁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제3차 갑오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단발령과 또 태양력을 사용하는, 그리고 고종을 감시해야겠어, 친위대와 써야겠다. 친위대, 진위대, 이런 국왕의 호위 부대도 만들게 됩니다. 호위 부대라고는 하지만 다 채워진 군사들을 보면은 일본이 채웠기 때문에 감시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단발령이라든지 을미사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고종은 아관파천을 해서 러시아 홍사관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런 대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낸다 그랬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간섭, 3차 김홍진 내각,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의병, 아관파천, 이런 키워드 다시 잘 딱 10개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기억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역사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렇고
여기까지 잠시 끊어서 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